아픈 척 그만하고 일어나. 지금 쓰러질 때가 아니잖아. 제발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산을 했다는 말을 듣던 날, 의사의 입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귀가 멍해졌고 손끝부터 식어 내려왔다. 괜찮으세요?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엇이 괜찮은 건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아침이 와도 밤이 끝난 것 같지 않았고 눈을 떠도 다시 감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보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얼굴로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게 더 힘들었다. 남편은 말이 없었다. 고위 공무원이라는 자리 때문인지 늘 감정을 정리한 뒤에 말을 꺼내는 사람이었다. 괜히 흔들리면 체면이 상할까봐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사람. 그날도 그랬다. 같이 울어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다만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신문을 넘기고 전화를 받는 모습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유산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밝았다.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듯 조금 들떠 있었다. 안부는 없었다. 몸은 어떠냐는 말도, 잠은 좀 자냐는 말도 없었다. 대신 칠순잔치 날짜를 말했다. 이번에는 크게 할 거라고, 친척들 다 부를 거라고, 집안 체면이 걸린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말투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원래 내가 할 일이라는 듯, 당연하다는 듯.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직 밤마다 배를 부여잡고 깼고 눈을 감으면 병원 불빛이 먼저 떠오르던 때였다.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다. 지금은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괜히 예민한 며느리가 될까봐, 괜히 집안일 피하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또 한 번 참았다. 알겠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떨렸다. 내가 방금 무슨 약속을 한 건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는 내 아픔이 언제나 뒤로 밀린다는 걸. 그날 밤 천장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더 버티면 아이를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게 되겠구나. 그 생각이 유산보다 더 깊게 나를 무너뜨렸다. 칠순잔치 이야기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제 말한 거 잘 생각해봤지. 말투는 이미 대답을 들으러 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결정사항을 다시 확인하러 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장소는 집에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밖에서 하면 돈이 많이 든다며, 집안일은 집에서 해야 정이 살아난다며. 그 말 끝에는 항상 같은 말이 따라왔다. 다들 힘들다. 그 말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떠넘길 때 쓰는 말이었다. 다들 힘든데 너만 힘들다고 할 수 있냐는 뜻. 나는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입을 다물게 됐다. 음식은 외부에서 시키지 말라고 했다. 정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흉본다고. 칠순잔치는 정성이 보이는 자리여야 한다고. 정성이라는 말은 이 집안에서 늘 며느리의 손과 시간을 뜻했다. 나는 수첩을 꺼내 말없이 적기 시작했다.
몇 명이 오는지, 뭘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적다 보니 종이가 금세 가득 찼다. 그 종이를 바라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이걸 내가 혼자 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실감났다.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다고,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냐고. 남편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늘 하던 말을 했다. 어머니 성격 알잖아. 이번 한 번만 넘기자. 그 말은 도와주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참으라는 말이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전화는 하루에 몇 번씩 울렸다. 준비는 어디까지 했냐? 메뉴는 정했냐? 사람들 오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통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점점 내 상태를 말하지 않게 됐다. 아프다는 말 대신 괜찮다고 말했고, 힘들다는 말 대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잔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증명하고 있구나. 며느리로서 이 집안에 아직 쓸모가 있다는 걸.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에 들린 펜이 뚝 떨어졌다. 그날 밤 수첩을 덮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칠순잔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이미 지쳐 있었다. 칠순잔치 준비는 그날부터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부터 떠올랐고, 눈을 감아도 끝내지 못한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예고 없이 걸려왔다.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다. 감시였다. 조금만 늦게 받으면 바쁜가 보네. 이 말이 먼저 나왔다. 그 말 뒤에는 항상 같은 말이 따라왔다. 다들 바쁜데 너만 특별할 수는 없잖아. 그 말이 내 몸 상태를 한 번에 지워버렸다. 시어머니는 절대 직접 시키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뭘 해달라고 한 적 있니? 다 내가 한다고 한 거지.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다. 분명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는데 모든 책임은 항상 내 몫이었다. 장 보러 갈 때도 같이 가지 않았다. 사진만 보내라고 했다. 이건 별로다. 이건 너무 싸 보인다. 칠순잔치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가격표를 보고 손이 멈추면 바로 이런 말이 나왔다.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 쓰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니? 그 말은 내 형편을 묻는 말이 아니었다. 내 마음을 깎아내리는 말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배가 아팠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밤이 되면 눈물이 이유 없이 흘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른다.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해봤다. 너무 힘들다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고. 남편은 한숨부터 쉬었다. 지금 이 시기에 집안일로 시끄러우면 내 자리에도 영향이 간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내 고통보다 체면이 먼저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분명히 알았다. 그날 밤 부엌에 앉아 잔치 준비 목록을 다시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잔치가 아니라 시험이구나.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시험을 나 혼자 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다. 나는 그날 조용히 울었다. 소리를 내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아서 이불을 입에 물고 눈물만 삼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이 들었다. 이 집안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잔치 날짜가 가까워지면서였다. 이전에는 부탁도 아닌 통보였고 통보도 아닌 당연함이었다면 그때부터는 비꿈이었다. 아침에 전화를 받으면 첫마디가 이랬다. 목소리가 왜 그래? 벌써 지친 건 아니지.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늘 그렇듯. 그러면 바로 이런 말이 돌아왔다.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해도 힘들다고 하더라. 그 말은 나 하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유형으로 낙인 찍는 말이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집에 들렀을 때였다. 부엌에서 준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이래서 며느리 들이는 게 힘든 거야. 그 말이 공기처럼 부엌을 채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듣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다. 누구는 말이야. 시집 오자마자 집안일 척척하더니 누구는 아픈 것부터 내세우고 그 말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마 위를 바라봤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님 말이 너무 힘들다고. 남편은 잠깐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야. 그 말이 내 마음을 완전히 부러뜨렸다. 의도가 없으면 상처도 없는 건지.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말은 더 노골적이 됐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몸이 좀 약해. 그래서 내가 더 챙겨야 해. 그 말 뒤에 미소를 덧붙였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챙겨준다는 말로 나를 아래에 두고 약한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부담은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봤다. 말을 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고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눈은 퀭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다. 요즘 며느리들은 말이야.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 나는 언제나 문제였고 언제나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천천히 짓눌렀다. 칠순잔치가 가까워질수록 내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떨렸고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어지러웠다.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숟가락이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 수 다시 세어봤니? 상차림 동선은 생각해놨고 그릇은 충분한 거지. 나는 대답했다. 네.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나만 알고 있었다.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아니, 될 수가 없었다. 밤마다 메모를 다시 쓰고, 다시 지우고, 또다시 썼다. 무엇을 빠뜨리면 혼날지부터 생각하게 됐다. 실수하면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들을지 미리 떠올리게 됐다. 그렇게 잔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이미 끝나 있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집에 들렀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말이 쏟아졌다.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이건 생각이 짧다. 내가 다 말해줘야 하니.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하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고 울면 모든 게 더 망가질 것 같았다. 그날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른다. 무거운 걸 들다가 배에 힘이 들어가면 숨이 막혔다. 한 번은 카트를 붙잡고 잠깐 멈췄다. 괜찮아. 조금만 더. 그 말을 나 자신에게 수십 번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집안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정말 힘들다고. 이건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이 아니라고.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번만 넘기자.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끝나면이라는 말 속에는 나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았다. 도와달라는 말도 이해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하나만 생각했다. 이 잔치가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밤 부엌에서 준비 목록을 보다가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저려왔다. 나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이건 의지가 아니라 경고라는 걸. 칠순잔치 당일 아침 눈을 떴을 때부터 몸이 정상이 아니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고 속은 텅 빈 것처럼 울렁거렸다. 하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눌러버렸다. 부엌에 서자마자 손이 떨렸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냄비를 옮길 때마다 숨이 막혔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다. 곧 손님들이 온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바빴다. 이것 좀 봐라. 이건 왜 여기 놨니? 말끝마다 한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말을 하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고 눈물을 보이면 그것조차 흉이 될 것 같았다. 점심 무렵 부엌은 숨이 막힐 만큼 더워졌다. 불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잠깐 세상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싱크대를 붙잡았다. 괜찮아.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속으로 그 말만 되뇌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손님들 곧 온다. 지금 이럴 때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몸이 아니라 머리가 먼저 멈춘 느낌이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에 들고 있던 냄비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큰 소리가 났다. 그 소리와 함께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이거였다. 이럴 줄 알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다.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슬픈 것도,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여기서 끝이라는 생각만 들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으로 급한 목소리였다. 그가 내 옆에 무릎을 꿇는 느낌이 어렴풋이 전해졌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이 다시 들렸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기나 하니 그 말이 내 의식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다. 하얀 불빛이 눈을 찔렀고 몸은 돌처럼 무거웠다. 어디인지, 왜 누워 있는지 한참 뒤에야 떠올랐다. 칠순잔치, 부엌, 바닥, 그리고 쓰러졌다는 사실. 옆에서 낯선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용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 뒤 남편이 보였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항상 단정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깨어난 걸 보고 남편은 급히 다가왔다. 괜찮아. 지금은 쉬어. 그 말이 처음으로 내 편처럼 들렸다. 그때서야 눈물이 났다. 참았던 게 아니라 흘러나온 거였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잠시 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언제쯤 돌아올 수 있대. 그 질문은 나를 향한 게 아니었다. 칠순잔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순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복도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말이 나를 대신한 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남편이 돌아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너무 늦게 와서 더 아팠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했다. 어머니가 한 말들, 그동안의 빚꿈, 나를 혼자 두었던 시간들, 그걸 이제야 보게 됐다고.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잠시 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남편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어머니 행사든 무슨 일이든 아내에게는 더 이상 떠넘기지 마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퇴원한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창 밖을 오래 바라봤다. 사람들은 각자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길을 걷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부러웠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내 옆에 앉았다.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시댁에 당분간 가지 않겠다고, 연락도 받지 않겠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허락처럼 느껴져서 조금 울컥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남편의 휴대폰이었다. 이번엔 남편이 받았다. 나는 스피커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몸은 좀 괜찮아졌냐? 그 말 뒤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사과도 미안함도. 남편은 짧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아내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잠깐의 침묵 뒤에 시어머니가 말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니? 그 말이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서 휴대폰을 받아 처음으로 직접 말했다. 어머님, 저는 당분간 이 집안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고. 그래서 저를 지키는 선택을 하겠다고 말을 마쳤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이상하게도 숨이 편해졌다. 무언가를 잃은 느낌보다 오래 잃고 있던 나 자신을 되찾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여전히 말라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참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시댁과의 관계를 끊었다. 싸우지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내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다. 절연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온 사람들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 속 며느리처럼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요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버틸 힘이 될 수 있습니다.